안녕하십니까. 경제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 유신익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모신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짧게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홍기빈 클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기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유신익 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 냉큼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홍기빈 소장님하고 대담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채권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페드는 이제 금리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 이제 5.25 혹은 5.5 그 이상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센트 루이스 블러드 총재도 마찬가지로 다 그쪽을 지향하고 계세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특히 10년물 금리가 지금 3.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최종 터미널 정책금리를 갖다가 5.5라고 본다면 그 갭이 지금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지금 실질 이자율 자체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실질 이자율이 높은 채권에 투자할 용인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건은 뭐냐면 작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사실 그 통화 수합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중앙은행과 많은 연기금 펀드들의 국채 시장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났어요. 특히 여기에 동반했던 현상이 미국채에 대한 응착률이 빠르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데 있어서 환의 안정성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여기서 바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베이스는 뭐냐면 QT를 하고 금리 인상을 했지만 기조적인 M2, 그러니까 전 세계 M2와 기본적인 본원 통화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다른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의견을 여러분들께 피력을 해주실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듣고서 말씀을 좀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기반에서 유동성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금리도 나름대로는 올렸고 수준은 미약하지만 QT도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도 미약하긴 하거든요. 너무 말하고는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주범이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데 벤 버냉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는 이제 10몇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MMT라고 알려져 있죠. 그 현대화폐이요. 이분들이 엉뚱하게, 그러니까는 한없이 돈 풀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오해가 돼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막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 무작정 돈을 풀어댄 거는 MMT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최근까지 미국 경제 정책에 관여한 적도 없어요. 항상 비주주에 밀려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있을 적에 이른바 통화주의자들이 한 짓이 지금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통화주의가 뭔지, 벤 버냉키가 뭘 했는지 그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90년대로 가면은 이제 그린스판 푸시라고 하는 유명한 용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신자유주의 시대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언뜻 그냥 계속 그 통화 정책을 굉장히 이렇게 땅땅하게 이렇게 긴축적으로 할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실제 90년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금리가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냥 못 먹어도 이런 식으로 그 행동하는 게 나타났고, 이걸 갖다가 그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판 이름을 따서 그린스판 푸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했었는데, 그 귀결이 이제 뭘로 나타났냐면은 우리 잘 알다시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그 금융위기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으로 들어온 이제 그 전이지만은 이제 버냉키가 했었던 일이 뭐냐면은 사실상 그린스판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만 내린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양적 완화다 그래가지고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악성 부채들 다 사주고 그 은행들에 대해서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로 그냥 돈을 계속 넣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통화주의 이론은 이제 우리 흔히 알기로는 그냥 이 통화의 공급량하고 경제 성장률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한 얘기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요 밀턴 프리드만하고 그 앤 슈와르츠라고 하는 경제학자 두 사람이 1963년에 낸 그 대공황에 대한 30년 대공황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뭘 주장을 하냐면은 통화 공급이 부족해서 대공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게 루즈벨트 전에 후보 대통령은 그 통화를 막 쬐고 이런 그다음에 긴축 재정을 하고 막 이랬는데 통화를 쬐는 게 잘못이다. 왜냐면은 그 전에 미국 경제가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통화를 넉넉하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대공황이 나타난 거고 거의 긴축 재정까지 또 하니까 사태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벤 버냉키가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요 2009년 이후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그 30년대 대공황을 나름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돈을 풀겠다. 그래서 좀 쌍스러운 일본말로 이빨이 풀죠. 그래서 금리도 계속 낮추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까지는 경제학에서는 이단적인 정책이었었어요. 전 세계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그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고, 일본은 2001년부터 그걸 했었는데, 이거는 좀 이단적이다라는 평을 들었었는데, 웬걸 이때부터는 벤 버냉키도 그렇고, 심지어 유럽중앙은행도 그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다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던 논리가 뭐였느냐? 이게 통화 공급을 늘리면은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 전체랑 이제 같이 가게 돼 있다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뭐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몰라서 그랬는지 저는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돈을 푼다는 게 그 프리드만이 한 얘기 중에 참 그 잘못된 비유가 있는데, 왜 헬리콥터로 돈 푼다라는 비유 했잖아요. 그거는 우화지. 아이 세상에 돈을 어떻게 하늘에서 뿌립니까? 돈은 풀면 풀리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먼저 그 돈을 갖느냐, 그 다음에 그 돈이 끝까지 가느냐, 그래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을 풀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가 뭘로 나타났냐면은 은행들만 다 살아났어요. 그렇지. 사실 그때 2009년 이때는 그 전부터 워낙 방만하게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뭐 리만 브라더스처럼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때 얘기로 이제 AIG 정도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 보험사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AIG고 뭐고 그때 뭐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 뭐 한다면서 다 살려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돈은 푸는데 이게 은행을 정리하면서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이 가진 돈이 산업 경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그야말로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이 은행들만 살려주니까 은행들한테 푼 돈이 실물 경제로 난 거고 다 자산시장으로 가버린 거죠. 이거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오바마 때인데 이른바 글래스-스티글 액트라고 하는 걸 다시 살리자. 그러니까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분리해가지고 그 유동성을 창출하는 상업은행의 돈이 투자은행을 통해서 자산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시도가 없진 않았는데 다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럼 글래스-스티글 액트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은행들이 뭐 위기고 뭐고 또 신났다고 유동성을 갖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돈이 돌 경로는 뻔해요. 다른 금융기관들, 다른 투자기관들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2010년대 내내 우리가 뭘 봤느냐면은 실물경제, 산업경제, 뭐 실업률 이런 것들은 이게 바닥을 기고 있고 실질임금 안 오르고, 그런데 각종 자산시장은 다 뛰어요. 특히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트럼프 시절에 모든 자산시장이 다 같이 뛰었었어요. 뭐 부동산이고 채권이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로버트 쉴러 교수가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 했었던 어떤 논평이 인상적인데, 자기 이거 처음 본 것 같다. 원래는 뭐 부동산이 뛰면은 주식이 가라앉든가 채권 그 자산시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 이렇게 카운터 사이클릭한 이런 게 있는데, 모든 자산시장이 다 같이 뛰고 있는 이 사태는 뭐냐? 그건 사실은 뭐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이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푸는데 이게 실물 경제로는 안 가고 이 금융기관들과 투자기관들과 자산시장으로 빙빙 돌고 있었던 것. 그래서 지금 그게 배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자금들이 다 금방 회수가 되느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큰 투자자들, 큰 금융기관들의 경우에 바로 이걸 갖다가 뭐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냥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국제시장, 그 10년물 국제시장 그 말씀하셨는데, 신문 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연준에서 그러니까 좀 올해 금리 상승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 같은 게 나오니까 바로 그냥 국제 가격이 확 오르고 그렇지. 그냥 이 수익률 떨어지고 이런 일 벌어졌더라고요. 저는 그건 놀랍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동성이 투자기관들 입장에서 지금같이 전쟁이 나고 뭐 인플레가 나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재무성 채권 10년짜리를 쥐고 있는 건 괜찮은 투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지금같이 유동성이 넘쳐난 상황에서 별로 놀랍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저의 관점하고 이제 첨가를 해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미국 경제가 이제 제조업을 뭐 철강, 알루미늄 아니면은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경제가 초기에 선진국들이 성장을 할 때는 케인지안적인 접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경기 사이클리컬한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2000년 초반에 넘어서면서 사실 그때부터 우리의 양극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데 그게 기업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산업별로도 굉장히 차별화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재정지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는 재정지출을 특정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1등 기업은 살아남아요. 계속 잘 되는데 밑에 하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기업들은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2000년 초반 넘어서면서 계속 논의했던 게 수정된 케인지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케인지안이 아닌 수정된 케인지안을 통해서 통화주의론자들과의 어떤 그 교합적인 이론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너무 점프업을 해버린 거죠. 그냥 돈 풀기를 하면은 다 메이크업이 된다. 재정 지출로서 효과를 못 봤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없었던 상황에서 돈을 그냥 직접적으로 풀면은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투자나 아니면 대출이나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금융 중개 행위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더 잘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벤 버냉키는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벤 버냉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전미경제학회에서 어떤 비판적인 발언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옐런이 이제 그 우리 중앙은행 이제 총재가 됐을 때 의장이 됐을 때 그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지금은 서프라임 때문에 QE를 하지만 이 QE를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야 되고 이것을 걷어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버블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그때 비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아직도 인상에 기억에 남는 게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을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링겔을 꽂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살고는 있지만 이게 죽은 경제나 다른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핵심 주축이 되는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돈이 어떻게 산업에 풀리든 안 풀리든 돈이 풀려있는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그 돈이 없어짐으로 인한 폐해가 처음에 아예 돈이 없을 때보다 거의 중독적인 현상으로 이게 없어지면 굉장히 마비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마비 현상을 계속 중앙은행 의장이 바뀌고 미국의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그 마비 현상을 자신의 정책 시대에는 그것을 회피하고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것을 계속 이제 막은 거죠. 계속 막으면서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채권 시장에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호조다라고 평가하는데 호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는 소장님과 비슷한 의견인 게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금융에 대한 어떤 투자와
그리고 상업은행 자체에 대한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 사이드의 돈이 계속 잔여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게 좀 덧붙여가지고 그 오해도 풀고 또 알기 쉬운 예도 하나 들어볼게요. 우선 오해 하나 좀 풀어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케인즈주의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케인즈 경제학이 너무 억울하게 오해되는 면이 많은데, 그냥 돈 풀면 케인즈주의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돈을 풀라 말라가 아니라, 돈을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인데, 이거는 항상 실물 경제를 살리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이게 금융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버냉키가 해가지고 쭉 했던 거는 통화주의에서 나온 정책이지, 이건 케인즈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돈 풀면 케인즈주의다 그러니까는 케인즈주의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오해. 이건 좀 오해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적인 해법은 사실은 지금 그 수정된 케인즈주의라 지금 이게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파 케인즈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법이 아까 말씀드린 MMT 같은 거예요. 요 얘기는 아마 좀 이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오해는 하나 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좀 들고 싶은데, 제가 역사 얘기를 잠깐 할게요. 9세기에 영국의 알프레드, 그 앵글로색슨족이 이렇게 잉글랜드라는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나라가 4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이킹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영국을 쑥밭을 만들고 거의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 마지막 남은 서섹스 왕국의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굉장히 뛰어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작전을 세우느냐. 바이킹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겠다, 우리가 전투력 하니까 곳곳에다가 성체를 짓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성체를 지어서 바이킹이 쳐들어오면은 그 가축이고 사람이고 싹 다 그 성체로 숨어가지고 농성을 하자, 그 안에서. 그럼 바이킹들이 어쩔 거예요, 그 빈들판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하고 있다가 그냥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작전이 먹혔어요. 그래서 여기 알프레드 대왕의 작전은 결국 전 국토를 지킬 수는 없으니까 성체 몇 개만 지키자 해가지고 이걸 퇴치했는데,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 보니까는 버냉키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노벨 경제학상의 테마가 뭐냐면은, 은행들만 잘 지켜내면 금융 시스템은 지켜진다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이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풀어가지고 이 케인즈주의자들은 돈을 풀어가지고 실물 경제를 살리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렇죠. 지금 한 10년 동안 이루어진 정책의 목표는 은행이 무너지면 시스템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성체 바깥에 뭐 불이 나든 바이킹이 날뛰든 말든 이 성체들 몇 개, 그러니까 중요한 은행들, 중요한 핵심 금융기관들만 탄탄하게 지켜서 시스템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10년 동안의 금융정책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마지막 비유가 들어가는데, 아까 왜 링겔 꽂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핀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 모르핀 중독이 돼 있을 적에 이 중독자를 치료할 때 말입니다. 한 번에 끊었다가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면.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끊을 때 이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도 조절을 하고 약물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그 비유가 그걸 거예요. 뉴욕타임스 그 얘기가. 지금 지난 한 5년 동안의 금융기관들이라는 성체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냥 막 나눠주는 유동성에 거의 중독이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이걸 한번 끊어버리면 이 성체를 다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깝깝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지금 10년 동안의 경제 상태가 서민 경제라든가 실물 경제, 산업 경제,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 깝깝한 데로 가면은 거의 뭐 바이킹에서 초토화된 사태인 경우도 많고, 근데 성체로 가면은 거기서는 돼지고기 굽고 뭐 소고기 굽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기를 계속 중앙에서 공급해줘갖고 삼겹살 파티를 맨날 벌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버냉키 때부터 만들어진 현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이제 포인트 요소를 몇 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정부 정책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케인지안 지금 말씀하셨지만, 케인지안은 초기에는 우리가 성장 모델이 경제적으로 뭔가 확립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산업이 성장해야 당장의 어떤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해서 경제의 소비 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그런 모델 자체가 7, 80년도에는 이제 사실 구축이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2000년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물론 이제 회피적인 요소도 있죠. 경제가 너무 이게
뉴럴 네트워크처럼 다변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 정부의 어떤 특정한 정책 가지고만 온기가 빨리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하면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방식도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단순히 돈과 지원이 아니라 그것을 산업 자체를 갖다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더 겹붙여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생적인 경쟁 구조라기보다는 우리가 밀고자 하는 산업에 그냥 돈을 많이 넣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케인즈안적인 정책들이 오해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실패의 사례가 자꾸 나왔고, 근데 당국자들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 경제가 좋은 흐름을 가다가 이제 한순간 이제 꺾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존재하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버블 붕괴나 어떤 굉장히 큰 시스템 붕괴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경제도 괜찮은 듯 보이는 그런 약간의 허구적인 인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서프라임을 겪은 이후부터 경제와 금융시장은 디커플링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좋아도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많은 이제 분들이 경제가 좋아질 것을 선반영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여 년간 15년 이상의 흐른 시간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좋았던 금융시장의 어떤 기업의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특정한 회사채가 지금 고도의 성장을 이룬 기업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존재하지만 그렇게 직결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커플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기본적인 이 MMT라는 것, 그러니까 현대화폐 이론에서 재정도 하지만 재정의 보조를 위해서 돈을 푼다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들, 그들이 성정하는 이 프레임들이 깨지기 전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될 것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앞으로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영과는 별개로 돈이 다시 또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포인트를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극명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경제 예측하는 분들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측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경제 예측하기 좋아하는 분들의 흑역사를 좀 하나 내가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2020년 한 3월경에 보면은 이걸 뭐 U자 성장, U자 회복을 할 거다, L자가 될 거다,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타난 상황은 K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 그러니까 산업 경제라든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꽉 가라앉게 되는데, 와, 그때 제 기억이 나요. 그때 2월 말이었는데 제 친구가 막 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야, 나 지금 미국 주식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빼라. 그랬더니 뺐어요, 그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완전 이렇게 됐었는데, 웬걸.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는 나한테 뭐 고맙다 어쩌다 했었는데, 좀 지나니까 6개월 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가 붙어 있더라면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뜁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돈도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K자의 이 두 개 막대기처럼 이렇게 벌어졌는데, 아마 지금부터 벌어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경제 일을 하면서 제일 본질적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단순히 그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실 벤 버냉키 때 돈을 푼다는 퀀티즘을 처음 이제 겪으면서 그것이 왜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그들은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프라임 이후에도 또 돈 풀기를 했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어떤 마비나 시스템의 어떤 붕괴가 일어났을 때는 돈을 풀어서 어느 정도 금융기관의 시스템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코로나, 그러니까 질병의 위기였던 거죠. 질병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진일보해서 돈을 푸는데, 이때는 돈만 푸는 게 아니라 재정하고 같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야 돼. 이건 나중에 결국에 세금으로 다 걷어들일 거니까 괜찮은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편에는 결국에는
이 부채의 화폐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는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 잡기가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위기가 우리가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9년에서 10년 주기로 계속 사회적인 위기든 금융의 위기든 아니면은 이런 질병의 위기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돈 풀기의 끝판, 그러니까 거의 MMT까지 다 경험을 한 상태인데 다음의 위기가 또 다른 양상으로 예를 들면 기후적인 위기가 됐든 우리가 직접적인 돈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는 무엇을 쓸 것이냐 그리고 그때 썼을 때 과연 MMT보다 더 효과가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계속 의구심이 들고 회의론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미 인지하고 그들도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의 스트래터지 정책이 이건 말고는 더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통화정책자나 아니면은 재정정책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상태에서 MMT를 갖다가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 이어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전미학회 경제 논문에도 없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위기가 안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그래도 유지가 되게끔 계속 정책을 갖다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이런 패턴이 서프라임 때 똑같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옐런 그 당시의 의장이 돈을 다 걷어들이게 됐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돈은 얼마 한 20% 줄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넥스트 스테이지 더 먼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부채가 한없이 더 늘어나다 그것이 결국엔 한계를 맞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었고 원래 그 MMT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혹시 그러면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조 얘기는 잠깐 할게요. 지금 이 고금리 정책 그다음에 이제 딜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귀결을 가져올 것이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딱 두 가지예요.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이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 잡느라고 고금리 상황 만들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벌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돈이 풀린 게 어떤 산업경제, 실물경제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 과다로서 자산시장하고 금융기관들의 문제였었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딜레버리징을 하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융기관이나 큰 기업들은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금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어마 뜨거워라 하고서 이렇게 할 그런 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충격을 받는 데는 어디냐면은 중소기업이라든가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뭘 가져오냐면은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고 두 번째는 투자 감소예요. 맞습니다. 실물 투자 감소죠. 그러니까 이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 이게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업들은 사람 잘라야 되고 비용 줄여야 돼요. 그러면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비용을 줄여서 있는 사람 줄이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경기 침체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쥐고 있는 사람들은 꿈쩍 안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엄한 사람들인데 이쪽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벌어지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거랑 맞물리는 일인데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면은 이 깝깝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마켓 프라이싱이에요. 이 마켓 프라이싱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거 이제 포스트 케인즈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포스트 케인즈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진이죠. 쉽게 말하면 마진인 건데 비용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윤율을 갖다 계산을 해서 그냥 가격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자면은 자기들이 가격 결정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자들은 무식하게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티글리츠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모든 기업의 이제 생산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고스란히 물가로 전가시키는 형태를 할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건 아무나 못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격 결정력이 큰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메이저라든가 카르텔이 있어요. 그렇죠. 곡물 메이저라든가 이런 큰 힘을 가진 쪽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올릴 도리가 있나요? 그렇죠. 떡볶이 장사 아주머니도 막 올리던데 요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올릴 수 있다 싶은 사람들은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가격 결정력이 떨어지고 올리는 게 여의치 않은 경제적 약자들은 못 올리게 되죠. 그럼 가혹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수탈적인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이제부터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는데 70년대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최악의 이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주 한 5년 후 10년 후에 안 좋게 가면은 딜레버리징이 실패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그 MMT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얘기지만은 딜레버리징이 행복하게 연착륙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유일한 대책은 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지불 능력을 늘려줘야 이게 풀리게 되는 건데 지금 말한 대로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축소가 계속 벌어지게 되고 파산하는 사람만 늘어나겠죠. 다시 말해서 딜레버리징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겠지만은 아주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버리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 들판에서는 불이 나버리고 이 성체는 안전한 상태라고 한 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혹시라도 오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 거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때가 안 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지금 수사님이 또 마지막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최근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은 버틸만 하다라고 완만한 침체를 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미국 투자는요 지난 1분기, 작년도 1분기부터 마이너스 9%, 10% 굉장히 빠르게 침체를 겪었습니다. 근데 소비는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미국 경기를 지금 현재 침체라고 누구도 단언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업은행 쪽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신용을 계속적으로 붐업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은 살아있는 보이지만 투자시장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과 경기 자체의 디커플링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별로의 디커플링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실물 투자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물 투자.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유동성에 더 가까운 부분에서의 경제활동은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침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저는 지금 현재 침체인 상황인데 그게 속도가 좀 느리고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현상으로는 완만한 침체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디파콘에 출연해서 이제 저희 소장님하고 깊이 있는 논의와 최근에 풀리지 않는 숙제적인 요소들을 소장님께 의견도 많이 듣고 저도 이제 많은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의견을 갖다가 많이 토론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저 역시 함께 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소장님과 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